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이제 한국 무기가 많이 팔리게 생겼죠. 우크라이나로 밀어준 거 다 메꿔야 되고, 또 앞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앞에 폴란드 중심으로 한 그 최전선 일선에 있는 동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국가들도 무기를 많이 보충해야 되는데, 가성비로 보나 또 성능 자체로만 보나 또 그 배달 속도, 그러니까 납기 그걸로만 보나 전부 한국 무기가 많이 파고들 겁니다. 오늘 이제 한국 K방산 그 유럽을 요리하라는 이제 유럽 가서 많이 팔아라 이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일어날 일이고, 유럽의 방산 그 인프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서유럽 쪽, 그러니까 선진국 쪽의 방산 인프라. 이제 그 폴란드는 주로 이제 생산 기지로 같이 라인업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노르웨이에 세계적인 방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콩스버그라고. 뭐 세계적이라 그래도 방산 자체의 매출은 크지는 않은데 좋은 물건을 만듭니다. 이 콩스버그가 현대로템한테 지금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K2 흑표에 우리 RWCS를 통합하자. 걔들은 RWS라고 불러요. 영어권에서는. 우리는 RWCS라고 부르는데 저 R이 원격 리모트, W가 웨폰 무기, 그러니까 원격 무기 제어 시스템입니다. 원격 무기 제어. 그러니까 사람이 방아쇠에 직접 손 넣고 안 당기더라도 그냥 멀리서 제어하면 방아쇠가 당겨지는, 우리 무슨 소총이나 기관총 장착한 그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RWCS죠. 또 그래서 우리 무기에도 저 요소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RWCS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그 주변의 레이더라든지 정찰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콩스버그가. 그래서 자기들의 그 RWCS 그 제품군을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죠. 여기서 보면 뭐 RS2, RS4, RS6, 뭐 RS40, RS60 여러 개가 있는데 제품군이, 그 제품군 전체를 프로텍터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프로텍터 패밀리라고 부르고 전 세계 28개국에 2만 조를 판매했습니다. 많이 팔았죠. 그런 면에서 콩스버그는 RWCS의 지금까지 세계 최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콩스버그에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즉 RWCS를 장착하는 전차, 장갑차, 특수기갑, 전술차량 이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콩스버그 입장에서는 이런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기갑, 그러니까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특수기갑, 뭐 비호복합 같은 거, 거기다 전술차량, 그리고 육상 드론, 또 공중 드론 이런 거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강하니까 여기를 파고들어서 자기 솔루션을 통합해서 팔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노르웨이 콩스버그의 RWCS가 어떤 건지 자기들 한번 홍보 영상을 잠깐만 보시죠. 네, 사람이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조준이 돼서 발사가 막 되죠. 저거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 RWCS에서 솔루션이 콩스버그가 제일 좋다는데 사실 이게 약간 우리랑 겹쳐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거 부분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콩스버그가 뭐가 장점이 있고 잘 따져봐야겠죠. 또 콩스버그는 또 한화한테 뭘 제안했냐면은 자기들이 만든 지대함, 공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함은 NSM이라고 부르고요. 공대함은 JSM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들의 그 NSM 미사일 이게 한 발에 한 200만 달러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4m가 조금 안 되고요. 사거리는 185, 아음속이고요. 탄두 중량이 125kg입니다. 우리 해성과 유사한데 우리 해성이 훨씬 길죠. 우리 해성이 한 1m 반 정도 더 깁니다. 546cm.
그런데 그 대신에 해성은 또 탄두 중량이 무거워요. 한 방 맞으면 진짜 골로 가요. 해성은 탄두 중량이 무려 250kg입니다. 이 콩스버그의 NSM의 파생형 공대함인데 이거는 이제 이 공대함 미사일들은 공중 높이에서 발사하냐 아니면은 낮게 발사하냐 혹은 그 미사일이 가는 그 경로를 어디 비행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사하든 미사일이 가는 경로를 공중 높이에서 쭉 가다가 부근에 가서 낮은 포복으로 가게 할 거냐 지면이나 해면에 맞춰서 아니면은 계속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갈 거냐. 그래서 계속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걸 low LLL이라 그러고요. 공중으로 쭉 높이 가다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는 걸 HHL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HHL이 되면 굉장히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사거리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 180km짜리가 공대함인데 LLL로 하면은 여전히 185km 가지만은 이 HHL, 그러니까 공중 높이 가다가 낮은 포복 가는 그런 경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무려 555km를 갑니다. 그리고 이 NSM 미사일은 발사 플랫폼이 매우 다양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콩스버그는 자체적인 발사 플랫폼을 별로 개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발사 플랫폼, 천무라는 발사 플랫폼에 이게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무에서 지대 지도하고 지대 함도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천무 발사 플랫폼이 좋은 게 이게 그냥 발사관을 차량에 실은 거 정도가 아니고 이거가 이제 레이더나 그 통신 네트워크랑 연동을 하게끔 뒤에를 다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천무의 그 지금 앞으로 개량형까지 나오면은 개량이 아마 이제 최소한 하나 되고 아무튼 저기 탄도 미사일도 개량할 거고요. 사거리를 지금 300km 가는 거 이제 미국처럼 한 400~500km로 개량할 수 있죠. KTSSM. 그건 아직 거론이 덜 되고 있는데 뭐가 개량되고 있냐면은 저기 뭐야 그 239mm짜리를 램젯 엔진으로 바꿔가지고 램젯 구조로 바꿔서 239mm 그러니까 239면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24cm쯤 되니까 239mm니까 이 정도 되는 여기다가 주변에 램젯 엔진 달아가지고 파괴력은 동일한데 사거리를 거의 3배 그러니까 지금 한 80km 가거든요. 239가 그걸 200km 이상 보내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그 개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천무 다연장 그 로켓이 미국의 그러니까 하이마스의 그 원형인 뭐 M277인가 그거보다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점이 있어요. 좋다기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미사일도 좋죠. 미사일이 안 빠지고 일단 발사 그 플랫폼 자체가 괜찮아요. 화력이 좋고 값이 싸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끼어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 NSM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뭐 끼어들게 뭐 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끼어들게 해서 노르웨이에 팔고 다른 데도 뭐 이런 거 찾으면 좀 팔고 그러다가 또 우리 해성도 팔고 뭐 그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노르웨이에 재밌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남모라고 이 탄약 이런 종류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포탄 탄약. 이 미 육군에 XM115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ARCA 프로젝트인데 ARCA라는 거는 Extended Range Cannon Artillery라 그래서 사거리 연장 포탄을 말합니다. 사거리 연장포. 이 미 육군이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지난 2019년에 보잉 남모 컨소시엄에 그 발주를 했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그래서 이 보잉 남모가 그동안 이 그 155mm 자주포 포탄의 램젯 구조를 만드는 것을 연구해서 2022년 6월 1일 날 1차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탄약 포탄의 명가 풍산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우리는 이제 목표가 한 150km를 날려보내는 게 목표인데 이 남모가 한국에 연대를 제안했다는 루머가 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모는 포탄만 만들지,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포탄만 만들지 자주포 안 만들죠. 혹은 155mm 곡사포를 안 만들죠. 그래서 우리 K9을 뭐 들여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그 내부 구조도인데
이 램젯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음속의 1배 이상이 되면 음속을 깨뜨릴 때 앞에 이제 공기에 충격파가 생기거든요. 그 충격파가 생긴 공기를 쭉 빨아들여 가지고 그 공기를 로켓 연소시킬 때 같이 섞어서 연소시켜서 뒤로 뽑아주는 게 이제 램젯 엔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생긴 것처럼 저게 왜 저게 송곳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냐면 저게 음속의 벽을 깰 때 앞에 공기에 공기 장벽이 계속 생겨요. 음속벽을 깨게 되면. 그 장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샤크 코운이라고 부릅니다. 충격 원추. 1번이 그거고요. 2번이 뭐냐면 그래서 그 주위로 공기가 빨려 들어와요. 이게 공기 흡입구죠. 3번은 뭐냐면 GNC라고 보통 부르는데 미사일에서. 그러니까 저 포탄이 미사일 성격을 가진 거예요. 유도 포탄이에요. 유도 항법 제어. 그러니까 Guidance, Navigation, Control. 그래서 유도 항법 제어. 그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4번이 신관이고요. 5번이 탄두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공기 통로고요. 이제 7번이 저게 이제 램젯 모터인데 저 제트, 그러니까 저렇게 고체 연료가 꽉 차 있는 그 공간을 모터라 그래요. 그 꽉 찬 고체 연료 덩어리를. 저런 램젯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모터라는 게 뭐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터가 아니라 움직이게 해준다라는 뜻에서의 모터죠. 그러니까 램젯 모터죠. 고체 연료 덩어리죠. 저게 이제 격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성격을 달리하는 연료가 이제 쭉 이제 연소되면서 연소 속도가 조절되면서 날아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점화장치가 저 8번 저 뒷공다리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은 점화장치가 저 앞에 있거든요. 6번 아래, 6번과 7번 사이쯤 있는데 번호로 여긴 점화장치가 뒷공무니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개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술인데 우리도 저 들리는 소문으로는 꽤 많이 접근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노르웨이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세계적 기술들이 부분 존재한단 말이죠. 이 기술을 부분 서브 시스템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랑 손잡자라고 저희한테 계속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군수산업의 위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뭐 편의상 이건 뭐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편의상 그냥 이 무기 시스템이 어떤 종류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한 4개쯤으로 구별해 봤습니다. 하나 소모품이죠. 그냥 자기 자리에 끼워서 사용하면 되는 거. 이건 대량 생산이 중요하죠. 품질을 일정하게 하고 가성비가 높아야 되고 대량 생산이 제대로 돼야 되고 멍텅구리 포탄, 멍텅구리 폭탄, 총알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서브 시스템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이름을 플랫폼 서브 시스템.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발음 쉽게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 전체 플랫폼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결합되는 서브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브 시스템 안에 지능이 높아요. 또 플랫폼과의 통신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뭐 전투기 엔진도 자체 내 컴퓨터 갖고 있거든요. 마이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램젯 포탄, 아까 램젯 포탄 보세요. GNC를 갖고 있잖아요. 유도, 항법, 그 다음에 제어. 그러면은 포탄을 쏠 때 대포가 걔한테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사일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미사일은 날아가는 중간에서 쌍방향 통신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어떤 식이냐면 대충 저쪽으로 올 것 같아. 거기다 대충 쏴놓고 나서 중간에서 유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합을 하려면은 플랫폼 쪽에서 그 지능을 같이 인터페이스 하는 게 아주 복잡해지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RWCS, 무인 원격 제어, 그러니까 원격 무기 제어 시스템. 당연하죠. 보면은 그게 지능 덩어리죠. 그리고 센싱,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감지, 정찰 덩어리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위성 간 통신 서브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그 위성의 한 부분인데 굉장히 지능이 높은 애죠. 뭐 수천 킬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상대방 위성하고 광통신 속도로 뭐 1초에 1기가bps로 통신을 해야 된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잠망경. 저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프랑스제를 우리가 아마 들여오고 있을 거예요. 사출 좌석. 저것도 뭐 하나에 뭐 몇십억씩 해요. 의자 하나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의자입니다. 저것도 이제 자기 진단을 해서 자기 상태를 계속 그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미션 시스템에 알려줄 거고, 전투기의 미션 시스템으로부터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받았을 때 작동을 해가지고 퍽 튀어오르고 뭐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의자가 아니라 지능형 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다리. 쟤도 아마 자기 자체 상태에 대한 제어나 어느 정도까지의 진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싼 서브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 뭐 굉장히 그것도 그러니까 저걸 뭘 쓰냐에 따라 가지고 전차가 확확 바뀌죠. 성격이. 그 다음에 레이더, 소나, 어뢰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플랫폼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랑 연결될 때 플랫폼 쪽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저때 플랫폼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한 덩어리로 안 만들고 저런 애들을 인터페이스하는 영역을 따로 만들고 플랫폼의 심장부는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무기에서는 오픈 아키텍처, 개방형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전부 이제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죠. 전투기 같은 거. 그래서 무기 하나 붙일 때마다 이 미션 컴퓨터 전체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인터페이스만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덩어리 그 자체죠. 장갑차, 전차, 특수기갑, 전술차량, 전투기, 전함, 잠수함, 고급 육해공 드론, 우주발사체, 위성, 그 다음에 수직발사관, 미사일 수직발사관, 그러니까 vertical launching system. 저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저거. 그 다음에 로켓 발사대, 아까 그 보신 MLRS 같은 거, 그 천무 같은 거, 레이더 및 통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플랫폼인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거의 1등을 먹고 있거나, 뭐 공동 1등이거나, 1.5등이거나 한단 말이에요, 저걸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융합, 제가 넷퓨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넷퓨전. 저건 위성에서 무인 잠수정까지, 그리고 그 뭐 15,000m, 18,000m 공중에서 뭐 20시간씩 채공하는 그런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에서부터 보병까지 다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무기 시스템 저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면 우리가 유럽의 명가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